폴 크루그먼은 2008년 표준 무역 이론을 통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입니다. 주로 국제무역과 지리경제와 같은 거시경제에 대해 연구했고 지금은 뉴욕 시립대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죠. 대중적으로도 왕성한 활동을 하는 학자인데 주로 거시경제 정책에 대한 칼럼을 뉴욕타임스에 기고합니다. 그리고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50명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기도 하였습니다. 폴 크루그먼은 기본적으로 정부와 중앙은행의 시장 개입을 옹호하는 거시경제학자다 정도만 챙겨가셔도 재밌게 강의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코로나 이후의 세계 경제를 얘기하기 전에 코로나 직전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폴 크루그먼은 2019년의 세상은 세계화의 정점인 시대였다고 말합니다. 세계화의 척도는 국가 간 무역량으로 알아볼 수 있는데 2019년은 국가 간 무역량이 가장 많았고 세계 GDP 대비 수출 비중도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세계화는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세계의 생산량의 측면에서 세계 무역이 정점에 도달한 시기는 2007년쯤입니다. 동시대인 2008년에는 세계 금융위기가 있었고 이후 모든 지표가 멈췄습니다. 세계화의 한계에 도달한 것이죠. 세계화는 세계 경제를 이끌었지만 어느새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전 시대 세계 경제에 또 다른 장애물이 있습니다. 바로 기술입니다. 우리는 정말 화려한 기술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롭고 화려한 기술이 꼭 좋은 기술이라고 할 순 없습니다. 좋은 기술을 판단하기 위해선 생산성을 얼마나 높이는지 그리고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기준에서 지난 10년간 기술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여기에서 경제학 용어가 하나 나오는데 바로 총요소 생산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총요소 생산성은 간단하게 말해 자본을 제외한 근로자들의 생산성입니다. 총요소 생산성이 증가했다는 것은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 혁신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2007년부터는 총요소 생산성이 거의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에 세상을 뒤바꾼 혁신이라 불리는 스마트폰이 나왔음에도 말이죠. 우리는 스마트폰 이후 획기적인 기술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스마트폰은 생산성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발전한 정보 기술들도 그렇습니다. 화력 발전이나 내연기관이 등장했을 때 전 세계는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꿨지만 스마트폰이나 정보 기술은 일하는 방식을 바꾸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이 기술이 얼마나 대단하고 멋진 것인지 판단할 수 없다고 폴 크루그먼은 말합니다. 팬데믹 이전 세계 경제에 세 번째 장애물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생산적인 일꾼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생산적인 일꾼의 수가 충분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베이비붐 현상이 일어났죠. 지금은 그 베이비붐 세대들이 나이가 들면서 은퇴를 하기 시작했지만 대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일본의 예를 살펴보면 일본은 2000년대 이후부터 25세에서 54세 인구, 그러니까 핵심 생산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인구 감소 국가가 됐죠. 한국은 그 감소세가 더 빠릅니다. 미국은 2000년대 이후 핵심 생산 인구가 줄어들진 않았지만 성장세가 정체 중에 있습니다. 마치 2000년대 이전 일본의 상황처럼 말이죠. 인구 감소가 문제인 이유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절대적인 자원의 총량이 감소하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소비를 해도 전체 소비량이 감소하는 것이죠. 폴 크루그먼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 경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장 경제는 충분한 수요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사업으로 새 제품을 만들면 더 많은 수요가 창출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써야 고용이 유지가 되죠. 이것이 바로 시장의 기능입니다. 하지만 장애물들 때문에 시장의 기능이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자는 그것을 구매하기 위해 자금을 사용합니다. 그것이 새로운 자본이 되고 투자가 되어서 선순환을 이루죠. 하지만 인구가 줄어들어 생산과 구매가 감소하고 세계화는 제자리 걸음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은 생산성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죠. 핵심 생산 인구의 감소는 직접적으로 투자 수요를 감소시킵니다. 새로운 제품이 필요한 사람 자체가 줄어드니까요. 이처럼 세계 경제를 이끌었던 세 가지 요소인 세계화, 기술, 핵심 생산 인구는 그 한계에 도달해 결과적으로 투자 수요를 감소하게 했고 우리 사회를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투자 수요가 감소한 사회가 왜 취약한 사회가 될까요? 투자 수요가 낮은 사회는 금리를 낮춥니다. 수요를 끌어올리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하는 것이죠. 심지어 경제적 상황이 좋을 때도 저금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경기는 언제나 돌아옵니다.
불경기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충격 방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불경기에 사람들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을 기대하죠. 하지만 이미 금리가 낮은 상황이라면 더 인하할 금리가 없겠죠. 투자 수요가 낮은 사회는 곧 충격 방지 시스템이 없는 사회입니다. 폴 크루그먼은 팬데믹 이전 경제는 충격 흡수 장치 없이 이미 추락하고 있었고 팬데믹과 같은 큰 위기에 대처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고 말하며 이번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2020년 팬데믹 시작 상황에서 경제는 어땠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2020년은 갑작스러운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으로 공중보건 관점에서 최악의 한 해였습니다. 아무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조언을 들을 수 없었죠. 스스로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공중보건뿐 아니라 경제도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어쨌든 상황은 벌어졌고 각 국가는 국가의 의료 시스템 과부하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전염병의 확산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백신이지만 백신은 개발과 접종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야 했죠. 대부분의 국가들은 셧다운을 택했습니다. 국경을 폐쇄하고 사람들의 모든 활동을 중단하게 만들었죠. 폴 크루그먼은 이것을 의학적으로 유도된 혼수 상태와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마치 위중한 환자를 의사들이 혼수 상태로 만들어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과 같죠. 셧다운도 코로나라는 전염병에 사회를 잠시 멈춰 우리들이 적응할 시간을 벌어준 의미가 있습니다. 폴 크루그먼은 셧다운 상황에서 전 세계는 대체적으로 잘 대처했다고 말합니다. 잘못하면 전염병은 전염병대로 퍼지고 사람들의 경제활동은 막힌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행동했기 때문에 잘 대처한 것이죠. 사실 2020년 3월 세계 경제는 사실상 금융 참사에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세계 금융 시스템이 무너질 위기까지 찾아왔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보다 더 끔찍한 일일 수 있습니다. 2020년 3월 첫째 주에 기업들은 기업 어음을 기준금리보다 훨씬 높은 금리에 발행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들이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여 시장에 돈이 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때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다행히 2주 뒤에 상황은 진정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정부가 엄청난 자금을 시장에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몇몇 시장주의자들은 정부나 중앙은행이 기업이나 개인의 실패를 구조할 의무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적절한 개입이 상황을 빠르게 진정시켰죠. 모두가 힘든 시기였지만 공직자들의 슬기로운 대처와 헌신으로 금융위기는 오지 않았습니다. 2020년 미국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2천만 명이 직업을 잃었습니다. 실업자가 증가한 만큼 총 생산량은 대폭 감소했죠. 하지만 미국은 개인당 $1,200의 실업급여를 지급했고 미국의 실질 가처분 소득,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셧다운 상황에서 모두가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저소득계층은 오히려 일을 할 때보다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더 소득이 높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초기에는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으로는 더 도움이 되는 일이었고 미국은 실업자들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지원을 했습니다. 모두가 수혜를 받았다는 것에 일부는 우려를 표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절실한 사람들이 지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실업급여로 인해 소비가 진작된 측면도 있지만 저축도 크게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미국 예산 감시기구인 피터 G. 피터슨 재단은 보고서에서 1차 지원금은 대부분이 소비에 사용됐지만 이어진 2차, 3차 지원금은 저축하거나 대출금을 갚는 데 대부분이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소비를 통해 경제를 단기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가계대출을 줄이는 등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폴 크루그먼은 이런 정부의 대처가 적절했다고 말합니다. 과거와는 다른 위기 대처 능력이라고 말이죠. 폴 크루그먼은 2020년을 위기에 버틸 수 있는 준비가 된 한 해라고 평가하며 이번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재난지원금 때문에 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폴 크루그먼이 말한 것처럼 좋은 효과가 더 클까요? 아니면 정부 재정 악화 등 나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까요? 제가 아직 판단할 순 없지만 우리의 상황에 맞게 꼼꼼하고 현명하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2020년 회복을 위해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우리는 모든 것을 회복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죠.
우리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기법들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백신입니다. 코로나 백신들이 개발되기 전 우리는 백신 개발과 접종에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우리의 예상외로 생물학은 그동안 엄청난 발전을 이룬 상황이었고 백신은 빠르게 개발되었죠.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마쳤습니다. 결국 전 세계는 백신으로 바이러스를 통제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결국 팬데믹 상황에서 실시한 비상경제 정책들은 철회될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 각 가정과 지방정부 그리고 사업체에 많은 유동자금이 지원됐는데 이것들은 향후의 경제 호황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 회복 단계에 접어든 지금 사실 경제는 호황 시대입니다. 이 호황이 얼마나 지속될진 모르겠지만 2020년 우리는 이미 바닥을 쳤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실직률도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빨리 회복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입니다. 급격하게 팽창한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병목 현상이나 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것이죠. 병목 현상과 인플레이션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잠시 1강의 내용으로 돌아가 볼까요? 옛날엔 생산자와 최종 소비자가 직접 만나서 거래했습니다. 그들 사이엔 하나의 고리밖에 없었죠. 하지만 고도로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하나의 재화가 다른 재화의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수많은 체인이 생긴 것이죠. 체인의 어느 한 부분이 무너지면 전체가 붕괴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세상은 세계화가 과도하게 일어났습니다. 팬데믹과 상관없이 말이죠. 1강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사는 세계는 세계화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인 노동력 감소 문제도 있었죠. 이런 문제점들의 결과가 병목 현상입니다. 세계화의 한계와 노동력 감소로 인해 코로나가 회복되면서 급격하게 늘어난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면 당연히 물가는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인플레이션이죠. 70년대에 인플레이션을 겪어본 사람들은 모두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된다면 심각한 물가 상승을 동반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인플레이션이 큰 문제일까요?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무조건 두려워해야만 할까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나 영국 중앙은행 그리고 미국 정부까지 전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팬데믹 회복 과정의 인플레이션은 과도기이고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는 거죠. 폴 크루그먼은 정부가 틀릴 때도 있지만 이번만큼은 맞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 사례들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목재 가격의 경우 셧다운이 시작되고 수요가 없을 거라는 예상 때문에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홈 인테리어와 리모델링이 유행하면서 급격하게 목재 수요가 늘어나게 됐죠. 목재 가격에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늘어난 수요에 맞춰 공급 또한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목재 가격은 안정화되었고 지금은 서서히 내려가고 있죠.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지금도 이런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사회 전반에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는 금방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항상 경제학자들은 세상을 모른다고 비판하지만 폴 크루그먼은 경제학자가 잘했을 때 칭찬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번 경우에 근원적 인플레이션과 단기적 인플레이션을 경제학자들은 정확히 진단해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근원적 물가 수치는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단기적 인플레이션 지수는 큰 폭으로 움직이면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죠.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런 단기 인플레이션 상황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잘 헤쳐나갈 것이고 그러기 위해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폴 크루그먼은 세계 경제는 좋아질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는 팬데믹을 잘 극복하고 있고 우리 경제는 회복 중이라고요. 우리는 지금 팬데믹 이전, 그러니까 2019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도 문제점은 있었죠. 폴 크루그먼은 그때가 엄청 행복했던 시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팬데믹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번 강의는 끝이 납니다. 정말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팬데믹이 끝나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요? 저는 그날이 오면 기대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팬데믹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갔을 때 팬데믹 이전의 문제들은 얼마나 그대로 남아있을지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팬데믹 이전의 대표적인 문제로 폴 크루그먼은 세 가지를 얘기했죠. 첫 번째, 세계화의 정체.
두 번째, 생산성이 낮은 기술. 세 번째, 생산 가능 인구 감소입니다. 세계화는 이미 정점을 찍었고 팬데믹 이후 세계화가 더 강화될 이유가 없다고 폴 크루그먼은 말합니다. 더 이상의 성장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정보통신 기술처럼 화려하고 매력적인 기술의 개발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폴 크루그먼은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비관론자입니다. 우리를 일부 발전시킨 정보기술이 꼭 이익을 약속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죠. 마지막으로 선진국들은 팬데믹 이전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출산율을 보면 향후 20년간의 일들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아이들은 태어났으니까요. 한국의 생산 가능 인구 수치는 OECD 평균에서 한참 저조합니다. 이민자도 적은 사회이고 출산율도 저조하죠. 이처럼 한국의 인구 감소 문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것들을 보면 팬데믹 이후에도 이전의 문제들이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고 계속 번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2023년의 세상은 2019년의 세상과 유사할 것이라고 폴 크루그먼은 말합니다. 2019년의 문제가 2023년에도 계속 지속된다면 과연 팬데믹은 기존 문제들을 가속시켰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혁신을 유발했을까요? 둘 다입니다. 폴 크루그먼은 우리가 예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이미 정보를 이용해 물품을 거래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직의 경우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일하는 방법을 학습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집에서 일합니다. 재밌는 사실은 재택근무 기술은 이미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새로 나온 기술이 아니죠. 다만 팬데믹이 기술 활용의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경제학에는 유치산업보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경제 규제를 의미하는데 초점은 주로 경제 규제에 맞춰져 있죠. 규제는 새로운 방식을 배우고 산업이 지원 없이 자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팬데믹은 이런 유치산업 보호의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팬데믹이 없었다면 재택근무는 하지 않았겠죠. 이처럼 과거와는 구조적으로 달라진 업무 방식에 몇몇 사람들은 잘 적응하고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다고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죠. 근로자들은 통근 시간이 줄어들어서 좋아할 수 있고 기업인들은 장거리 출장에서 오는 자원을 절약할 수 있어서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이전의 방식에 맞춰져 설계된 설비 투자와 실질 투자에 붕괴가 올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이 대표적이죠. 뉴욕 맨해튼 고층 빌딩들의 존재의 의의는 그곳에 출근하는 사람들에 있습니다. 물론 팬데믹 종식 후 일부는 일터로 복귀하겠지만 대다수는 재택근무를 유지할 것입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니 사무실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지고 부동산 매물은 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수요가 줄어드니 임대료는 하락하겠죠. 거대 도시에 쇠퇴가 올 수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 우리가 예측했던 위기 중 대표적인 것은 사무실 같은 상업용 부동산의 위기입니다. 부동산 개발업자가 막대한 부채를 지고 건물을 지은 다음에 임대료를 받는다는 사업 모델은 너무 낙관적인 생각이었죠. 위기를 예상하긴 했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위기는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면 부채 문제가 발생하고 경제 전반에 큰 문제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미 달라지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사회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부동산 문제 같은 위기도 올 것입니다. 건물주들과 작은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묶인 자산을 떠안게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 업무 방식이 달라지면 작은 사업체부터 무너질 수 있습니다.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겠죠.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배운 것은 사람들은 정말 심각한 위기에는 놀라울 정도로 잘 화합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실 대출과 과도한 어음 발행 등 작은 문제들에는 지금보다 더 신중해야 한다고 말하며 폴 크루그먼의 이번 강의는 마무리됩니다. 폴 크루그먼이 말한 것처럼 코로나가 종식되고 세계 경제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종식을 위해 할 수 있는 실천들을 해나가야겠죠. 모두 힘내시길 바라며 미스토리도 응원하겠습니다. 기후변화는 지구의 가장 거대한 위협이자 인류가 처음으로 겪는 큰 규모의 위협입니다. 온실가스 배출, 지구온난화는 단순한 슬로건이 아닌 실질적인 위협이죠. 경제학적인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경제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시장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은 반드시 정부가 개입해야 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은 외부 효과입니다. 외부 효과란 쉽게 말해서 어떤 활동이 시장 밖에서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겠죠. 이것이 부정적 외부 효과입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부정적 외부 효과는 환경오염입니다. 폴 크루그먼은 외부 효과의 가장 간단한 해결책은 규제라고 말합니다. 법으로 금지할 수도 있지만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도 있죠. 공해세를 부과하거나 환경오염권을 구매하는 것처럼요. 1980년대 가장 큰 환경 문제는 산성비였습니다. 석탄연료 발전소가 아황산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문제였죠. 미국 정부는 1990년 아황산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황산가스 배출이 급감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인센티브를 이용해 부정적 외부 효과를 컨트롤한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아황산가스 문제에서 우리는 환경오염을 잘 다뤘습니다. 그런데 왜 온실가스는 그렇지 못할까요? 온실가스는 훨씬 규모가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황산가스와 다르게 온실가스는 석탄발전소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배출되고 있죠.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 문제는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당장 내일 지구의 온도를 바꾸진 않지만 50년 뒤 지구의 기후에는 영향을 미칩니다. 과학적으로 수십 년 뒤 미래 기후를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수십 년 뒤 재앙 때문에 지금 정책을 펼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온실가스 문제는 팬데믹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바이러스는 빠르게 조치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쓰러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실가스 문제는 우리가 인지하고 파악하기 힘든 문제죠. 바이러스는 국경 내에서 사람들의 이동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통제할 수 있지만 온실가스 문제는 전 세계가 힘을 합치지 않으면 통제할 수 없습니다. 기후변화는 문명의 종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폴 크루그먼은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폴 크루그먼은 이 문제에서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선 나쁜 뉴스는 우리가 기후변화를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후변화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들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우리가 희생해야 한다는 사실을 부정합니다. 반면 폴 크루그먼은 기후변화를 다루는 현실 상황이 쉬워지고 있다는 좋은 소식도 전했습니다. 바로 친환경 에너지 기술의 발전입니다. 풍력 발전이나 태양열 발전 같은 친환경 에너지 기술은 과거보다 훨씬 저렴해졌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에너지원은 석탄을 이용한 화력 발전이라고 폴 크루그먼은 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화석연료를 소비하지 않고 현대사회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폴 크루그먼은 그냥 사용하지 않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당장의 힘든 부분도 있겠죠. 가정이나 자가용에는 충분히 전력을 공급할 수 있지만 선박이나 비행기를 운용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에너지 기술과 배터리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현재 과거보다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불과 10년 전 상상이 지금은 현실이 됐죠. 정치적 관점에서 기후변화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폴 크루그먼은 적어도 기후변화에 있어서는 표준 교과서적인 해결책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오염물질의 배출권을 도입하는 것이죠. 물론 정치적인 실천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휘발유에 공해배출세를 부과하면 수많은 운전자들이 반발하겠죠. 하지만 공해배출세 대신 녹색기술에 대한 투자 장려 정책을 세우는 것도 정치적인 실천입니다.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이 슬로건으로 사용하는 그린 뉴딜을 살펴보면 꼭 환경오염에 세금을 부과하는 과격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에 청정에너지와 전기 분야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겠죠. 이런 방법은 고용 창출에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폴 크루그먼은 최근 기술이 실망스럽다고 말했지만 그래도 기술이 우리의 친구라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시작하는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하겠죠. 마지막으로 세계적 관점에서 기후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이 열심히 해도 중국의 기후변화 정책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폴 크루그먼은 그래도 미국이 먼저 하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미국이 하면 유럽이 하고 일본과 한국이 동참합니다. 중국에 충분한 압박이 될 수 있죠. 그리고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기후변화 정책을 거부하는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는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무역 규칙에도 어긋나지 않는 방법입니다. 세계무역기구 회원들이 우선 이것에 동의한다면 전 세계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폴 크루그먼은 미래에 낙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고 2050년의 세상은 훨씬 좋아질 것을 믿는다고 말하며 마지막 강의를 마무리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폴 크루그먼의 모든 강의가 끝이 났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현명하게 취사 선택할 수 있게 미스토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유바.